네, 안녕하세요. 자, 미술 감상과 비평 8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디자인의 흐름을 배우면서 미술 공예 운동의 그 미술 공예 운동이라는 그 어떤 근대 디자인의 출발점이 되는 음, 디자인 운동을 학습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왜 등장을 했다 그랬어요? 산업혁명이랑 그 산업혁명으로 인한 영국의 어떤 자기네 국가의 그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아니면 생산 능력을 뽐내기 위해서 1851년에 만국 박람회라는 것을 이제 개최를 했는데 이제 그 만국 박람회에서 그 윌리엄 모리스라는 그 작가가 어, 그 박람회를 관람하면서 우리가 이전에는 이제 수공예 작품으로 만들었던 우리의 어떤 일상생활 용품들의 어떤 그런 질적인 수준이 현저히 떨어졌다를 깨닫고 이제 다시 그럼 이제 더 이상 이제 이 인간의 어떤 감성을 배제를 하고 우리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을 좀 더 낮추게 만든 이 어, 산업화된 어떤 그 제품의 생산을 이제 비판을 하고 다시 이제 일련의 장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우리 일상 생활용품의 수공성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미술 공예 운동이라는 디자인 운동이 하나 일어났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오늘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이 미술 공예 운동에 대해서 다시 간략하게 한번 짚고 넘어간 후에 이제 아르누보라는 새로운 양식을 다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미술 공예 운동은 뭐라 그랬어요? 윌리엄 모리스라는 작가가 어, 기계 생산에 반대하는 운동이라고 했었죠. 기계로 생산을 하다 보니까 좀 더 효과적인 형태 그리고 우리가 제품을 이렇게 찍어낼 때 곡선이 많이 들어간 형태라든지 아니면 어, 장식적인 형태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이걸 이제 복제 생산을 해낼 때, 찍어낼 때, 좀 더 수공 과정이, 그러니까 공정 과정이 좀 더 복잡해진다고 했죠. 그래서 그 공정 과정을 가장 간단하게 만들어서, 예를 들면은 직선이라든지 아니면 곡선도 그 일정한 똑같은 곡선, 아치형 곡선, 뭐 예를 들면 반원형 같은 거,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반원형으로 되어 있죠. 이런 그 특수한 형태들의 반복을 통해서 어떤 일정한 게 거대한 형태를 조립해서 만드는 형식의 제품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공장에서 찍어내다 보니까 그 줌을 해서 찍어내면 왜 여러분들이 그 왜 어렸을 때 이제 장난감 중에서 이제 좀 가격이 좀 저렴한 장난감을 사게 되면 그왜 플라스틱 사출 자국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 찍어낸 자국. 그거 보시면 이렇게 막 약간 튀어나온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튀어나온 부분이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들은 조금 비싼 것들이었고 좀 저렴한 걸 사면은 거기 이제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오는데 그런 게 이제 다듬는 이제 정리가 안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윌리엄 모리스도 그때 이 만국박람회 갔을 때 그런 식의 어떤 질적으로 좀 낮은 제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면 컵을 이렇게 찍어냈는데 컵 이제 외곽에 이렇게 오돌토돌한 면이 있다던가 아니면 이전에 이제 수공으로 굉장히 이제 곡선적이거나 이런 장식적인 요구들을 굉장히 많이 장식적인 형태들을 굉장히 많이 붙여서 우리가 봤을 때 이제 미적으로 좀 아름다웠었는데 이런 걸 다 생략을 해버리고 이렇게 직선으로 딱 떨어지는 어떤 그런 간단한 형태들 그런 걸 만들다 보니까 그런 걸 생산성에만 집중을 해서 만들다 보니까 어떻다 그랬어요? 봤을 때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그 아름다운 장식품들에 비해서 외형이나 이런 형태가 굉장히 좀 조잡해졌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조잡한 것을 다시 타파를 하고 다시 우리가 수공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또 이 기계 생산에는 가장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큰 문제점은 또 뭐냐면 이런 어떤 질적인 그 하락도 있었지만 공장에서 물건을 대량으로 찍어낼 때는 어떻습니까? 그 이전까지 이제 장인으로 활동했던 어떤 그 수공예가들의 그 어떤 일자리도 다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음, 그때 이제 장인 하나하나가 어떤 자신의 작품을 팔아서 이윤을 이제 스스로 남기는 어떤 자급자족의 형태를 취했었다면 지금의 이제 농민들처럼 근데 이제 공장이 생기면서 일종의 대기업화가 된 거죠. 그래서 특권 계층들만 이 어떤 기업의 이윤을 다 독차지하는 그런 경제의 어떤 좀 피라미드적인 어떤 그런 구조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는 그 공장 노동자들의 임금에 비해서 그 하나의 꼭대기 사장이죠. 그 사람한테 가는 어떤 그 돈의 비율이 굉장히 좀 커졌고 그러면서 이제 빈부격차가 좀 더 심해지면서 그 공장 노동자들이나 사람들의 삶은 더 각박해지고 힘들어졌어요.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지적을 하면서 이런 기계 생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는 이제 뭐 같은 소군락을 이루어서 이제 사람들끼리 이제 공업 수공예를 하면서 뭐 어, 서로 이제 돈 외에도 뭐 이렇게 물물 교환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자신의 작품을 스스로 팔면서 스스로 이윤을 많이 남기고 내가 노력한 만큼 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였다면 이제 어떤 공장의 기계 생산은 내가 정해진 일 업무 시간이 있죠. 그 업무 시간에 맞춰서 따당 나가면은 그냥 내가 월급을 받아서 나가는. 근데 그 월급도 일정 수준이기 때문에 내가 얼만큼 일하던지에 관해서 어떤 나의 능동성과는 이제 상관이 없이 수동적으로 이제 일하게 되는 어떤 일종의 부속품처럼. 그래서 왜 그 찰리 챔플린의 그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 보시면은 거기에서 이제 인간들은 하나의 어떤 쳇바퀴처럼 묘사가 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단순 반복을 하게 되면서 어떤 단순 반복을 하게 되면서 오게 되는 어떤 신체적인 어, 질병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얘기가 많이 다루어지는데 이렇게 이제 산업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어, 좀 다양한 품목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누릴 수 있게 되었었다면, 근데 이전에 또 수공예에서도 수공예 중에서도 좀 비싼 수공예품이 있었을 것이고 좀 이제 질적으로 낮은 수공예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질 낮은 수공예품보다도 더 질이 낮았던 게 이제 이때 산업혁명을 통해서 나왔던 물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윌리엄 모리스는 그런 생각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 미술 공예 운동에서 그 의의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를 구두로 설명 중에 한번 적어보죠. 미술 공예 운동의 의의는 뭐였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근대 디자인으로 넘어가게 되는 어떤 단초를 마련을 해줄 거죠. 이전까지는 그냥 생산성에만 치중을 뒀다면 이제 생산성 이외에도 어떤 미적인 기능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사고를 우리들에게 심어준 거였습니다. 자, 그럼 미술공예 운동. 이제 특징을 먼저 적을까요? 특징 뭐였습니까? 기계 생산을 거부하고 수공예로 돌아가서 기계에 의한 수동적인 생산 과정이 아니라 이전의 중세의 장인들에게서 배우는 도제식 방법을 다시금 주장하며 수공예 품의 부활을 수공예의 부활을 주장했다. 도제식 방법을 다시금 또 나오니까 좀 이상하네요. 다시금 자, 그래서 기계 생산을 거부하고 수경회로 돌아가서 기계에 의한 수동적인 생산 과정이 아니라 그 주가 장인들의 어떤 능동적인 생산 과정과 그리고 장인들에게서 배우는 이 도제식이라는 것은 위에 이제 스승이 있고 스승이 이제 제자에게 가르쳐주는 형태의 학습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승은 장인이 되는 것이고 이제 제자는 그냥 기능인이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근데 이게 단점이 뭐였어요? 단점. 시대가 변하였음에도 그 시대에 맞지 않는 사상의 퇴보를 보여줌.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는 이제 벌써 기계 생산으로 인해서 대량의 어떤 물건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술력을 이제 거부를 하고 다시 이제 옛날로 그냥 돌아가서 다시 옛날에 우리가 만들었던 어떤 어, 그런 음, 기술력으로 다시 퇴보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음? 그래서 음, 진일보한 과학 기술을 거부하고 이전에 사용하던 도태된 방법으로 다시 회귀해 버림. 뭐 이런 걸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의의는 뭡니까? 의의는 근대 디자인의 출발을 이야기하였음. 근데 여기서 이 근대
디자인의 출발이라 함은 무엇이냐면 기계 생산의 생산력에만 치중한 제작 과정에 미적인 특징을 부여해야 한다는 시각의 단초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제 많이 뽑아내기만 하면은 이제 이득인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많이 뽑아내는 것 외에도 좋은 것을 많이 뽑아야 된다는 그 생각이 싹트기한 계기가 된 겁니다. 그럼 이제 당연히 여기에 반대해서 어떤 게 나올 것 같아요? 이 생각에 반대라기보다는 이 생각을 단점을 보완한 무엇인가가 나오겠지요. 그래서 처음에 나온 거에 뭐냐면 아르누보라는 양식입니다. 이제 아르는 이제 아트를 뜻하고요. 누보는 이제 새로운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미술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을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미술 공예 운동에서는 지나친 수공을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지나친 수공을 강조함. 대신에 이제 아르누보에서는 뭘 강조했냐면 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수공 강조하고 기계미를 거부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계미라는 것은 대량 생산 산업 재료를 의미를 합니다. 산업 재료나 어떤 기계 생산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중에서 아르누보는 산업 재료를 수용합니다. 자, 그러면 미술 공예 운동과 이제 차이점이 있으니까 아르누보라는 것이 나온 거겠죠. 그래서 아르누보는 또 뭘 주장을 하냐면 이 산업 재료 크게 뭐가 있냐면 유리 그리고 철이 있어요. 이전에도 뭐 철기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선생님 철이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물론 맞습니다. 철은 있었지만 이제부터 좀 더 대량 생산된 철,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아는 그 공장에서 쓴 H자로 생긴 철근 혹시 아시나요? 그 단면을 보시면 H로 써 있는데 이 H로 되어 있는 형태가 이제 긴 형태죠. 이걸 우리가 흔히 H빔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을 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면 딱 아실 거예요. 공사장에서 자주 쓰이는 그 철근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철근. 또 명칭이 또 있나 뭐가? 예, H빔. 자, 여기 보이시죠? 이런 형태의 철근이 이때부터 대량으로 생산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건축에 적극 이용이 돼요. 그러면서 이전까지 이거를 뭐 강철이라고 합니다. 강철 우리가 흔히 아는 이런 것들이 생산이 됐어요. 그것도 대량 생산이 이전까지는 어떤 그 기계나 그런 피스톤 운동, 어떤 열 에너지를 다른 운동 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그런 모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수공으로 했어야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 철도 물론 만들면 만들 수가 있었는데 대량 생산된 철 있죠. 그런 걸 만들 수가 있었겠습니까? 지금처럼 저런 HBM에 거대한 그 철근 하나를 만드는데 장인이 물론 만들려면 만들 수는 있었겠죠. 근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겠고 그러다 보면 그건 어떤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그걸 생산할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산을 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다만 이제 어떤 그 우리의 다른 어떤 에너지를 다른 움직이는 에너지로 바꿔주는 그 증기기관이라는 게 생김으로써 뭐 나중에 이제 뭐 그 기름을 연소를 해서 만들어지는 그 모터도 생기죠.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과학 기술이 계속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이제 모터를 사용을 해서 다른 제품을 이제 대량으로 생산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산업 재료들이라는 것은 기존에 뭐좀 있긴 물론 다 있었던 재료들이지만 유리도 그렇고 철도 그렇고 다만 이제 공장의 어떤 그 대량 생산성으로 인해서 좀 더 많이 엄청 보편화되게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재료들이 또 그렇게 되면서 이때 당시에 원래 콘크리트라는 것은
이건 제가 이번 시간에 설명을 그러니까 그 이번 학년도에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콘크리트는 원래 고대 로마 시대 때부터 있었어요. 로마 시대. 로마 시대라고 하면은 지금으로부터 지금 2020년이니까 한 300년 전입니다. 300년 전. 한 2000, 한 300년 전. 굉장히 오래 전이죠. 이때 이미 고대 로마에서 콘크리트라는 걸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콜로세움 경기장은 콘크리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내부에 있는 어떤 그 앉는 의자라던가 이런 것들의 그 내부 안 부분 그 기반이라고 하죠. 기단 그 밑에를 까는 주초 그거는 이제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그 콘크리트 위에 이제 대리석으로 장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외형은 이제 거의 대리석 조각을 갖다 붙여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내부에 보시면은 좀 이렇게 많이 부서져 있는데 내구성은 좀 떨어집니다. 근데 이거를 알고 있었어요. 이때 이 사람들도. 근데 이 내구성을 이제 보완하는 방법을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해냅니다. 그래서 그 콘크리트라는 굉장히 무른 재료 안에 우리 사람으로 생각을 하면 콘크리트는 이제 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살이 튼튼하게 붙어 있으려면 안에 이제 뼈대가 있어야겠죠. 그 뼈대가 되는 게 이제 이 강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강철이 등장을 함으로써 우리 건축물도 더 높게 지어질 수 있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엘리베이터가 개발이 되면서 고층 건물을 실제로 증축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예를 들면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100층까지 지을 수 있는 기술력이 있어도 100층까지 짓겠습니까, 그걸? 100층을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죠? 효율성이 없죠. 엘리베이터도 어떤 고층 마천루 빌딩이 생기게 된 어떤 계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그것까지 얘기할 건 아니고. 근데 어쨌든 이 산업 재료라는 것을 아르누보는 적극 수용을 합니다. 그럼 반대로 미수 공예 운동은 산업 재료를 적극 수용 안 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물론 여기 교과서에 보시면 유리를 사용하긴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리를 사용을 했죠.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 산업 재료가 산업 재료이지 않나요? 여기도 철이 있는데요. 자, 제가 말하는 것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철이나 유리를 대량 생산해내는 방법을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 유리병도 보시면 뭐 수공으로 인한 생산품이겠죠. 보통 이제 유리에는 뭐 다양한 사출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블로잉 기법이라고 해서 블로잉이 이제 불다라는 의미죠. 유리 대롱에 이제 우리가 그 쇠파이프 같은 데다가 매달아 놓고 끝에 이제 바람을 불어 넣어서 그 유리를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안에 내부 공간을 이제 만들어 주는 그런 기법을 이제 블로잉 기법이라고 해요. 그런 수공예 기법을 이용해서 유리를 쓴 겁니다. 여기 옆에 보이시는 이런 또 곡선의 철의 형태도 이건 제가 보기에는 뭐 철이 아니라 은으로 된 것 같아요. 네, 여기 써있네. 은으로 되어 있네요. 예, 은으로 이제 은은 좀 이제 그 강도가 좀 약하죠. 강도가 아니라 이거죠. 예, 변형이 좀 잘 됩니다. 금처럼. 그래서 이렇게 작은 힘에도 이렇게 휘어지는 그래서 곡선을 잘 표현할 수가 있죠. 철은 반대로 그게 뭐였죠? 인장력인가요? 그게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인장력 같은 게 좀 약하니까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휘어지고 철은 이제 인장력이 세서 뭐 부러지고 인장력이 뭐 이렇게 어, 휘는 거를 의미를 했던 것 같은데 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또 설명을 하려니까 네, 일단은 아무튼 여기서 사용되는 이런 재료들도 다 수공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재료들이다라는 걸 이제 알면 돼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이제 아르누보에서 뭐라 그랬어요? 산업 재료를 적극 사용했다 그랬죠. 그래서 교과서에도 이렇게 보시면 새로운 예술이라는 뜻이고 음, 장식적인 디자인, 장식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렇게 어, 기능적인 형태 이외에 추가적으로 뭔가 그 외적인 요소가 다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어떤 곡선적인 이런 형태들이 굉장히 좀 장식적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타로 카드 혹시 요즘 친구들은 이제 안 하나요? 초등학교 때는 이제 어, 많이 했었는데 네, 여자 애들이랑 근데 뭐 어쨌든 그런 이제 타로 카드에 나오는 이런 그림의 형식이 그 알폰소 무아라는 그 작가가 만든 어떤 이런 곡선적이고 좀 장식적인 형태의 어떤 여성 인물이 있어요. 응? 이런 인물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알폰소 부아의 이런 작품을 따와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타로 카드의 어떤 형태들 그런 형태들을 이 무아의 작품에서 차용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르도바의 또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곡선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다는 점이 있어요. 근데 물론 이거는 미술 공예 운동에서도 곡선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곡선을 가지고만 이제 판단하기에는 조금 애매할 수가 있고 떤 이런 그 산업 기술을 적극 좀 수용을 했다. 이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알폰소 무아는 어떤 산업 기술을 적극 수용을 했냐? 이 사람은 그 인쇄 기법을 좀 수용을 하긴 했는데 보통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석판화라고 하죠. 석판화는 이제 돌판 위에다가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제 판화 형식으로 찍어내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대량 생산이죠. 근데 이 석판화가 그 저 뭐야?
근대 산업화로 인해서 생겨난 건 아니고요. 이전까지 있었던 어떤 전통적인 기법 중에 하나예요. 기법 중에 하나인데 대량 생산이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어, 어떤 생산성의 입장에서 보면은 얘네 이제 수공해서 하나하나 찍어내는 그 미술공예 운동에서 왔다면 이제 하나씩 그려야겠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무한은 여러 개 찍어냈으니까 그리고 또 곡선적인 형태가 있으니까 그리고 시기적으로 또 아르누보라는 그 미술 장르를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활동을 했던 작가예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 있는 헥터 기마르라는 이 작가는 보시면 이건 지금도 있어요. 메트로폴리탄이라고 해서 그 지하철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죠. 그래서 이때부터 1900년대부터 프랑스에는 지하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현대식이긴 한데 기술 도입이 굉장히 늦었죠. 근데 이 사람들은 기술은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처럼 지금 어떤 효율적인 면은 조금 떨어집니다. 옛날부터 왔던 것들을 계속 파괴하지 않고 이렇게 남겨두는 습관이 굉장히 강해서요. 어쨌든 이 기마르라는 사람도 지금 보시면 이게 다 철근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량 생산을 하는 어떤 철의 형태를 따와서 이 철의 형태를 그래도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장식적인 어떤 형태를 주어서 이렇게 그나마 이제 좀 곡선도 중에 넣어줬고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요철도 넣어서 그 산업 재료라는 철이랑 유리를 위에도 유리죠. 유리를 적극 사용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좀 장식적인 경향을 좀 곁들여서 여기 어떤 심미적인 기능을 좀 추가를 했다고 볼 수가 있죠. 가우디의 이 건축은 시멘트로 만든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시멘트 건축을 하지 않고 전부 다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 석재로 이제 조적식이라고 해요. 이렇게 돌을 이제 하나씩 쌓아가는 석재 건축가의 이제 마지막 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가우디가. 그래서 그 이분의 그 뭐야 성 파밀리아 성당, 성 가족 성당은 아직도 지금 200년 동안 지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2020 몇 년 이제 21년인가요? 22년인가요? 그쯤에 이제 완공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또 모르겠어요. 아직도 뭐 지어질 게 많아서 그 지어지면 정말 굉장히 멋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사람은 그 돌을 다 일일이 하나씩 깎아가지고 이렇게 쌓아가지고 만드는 그 형식의 건축을 즐겨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뼈나 아니면 바다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이런 유기적인 형태들 이런 형태들을 적극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유기적인 이런 형태를 적극적으로 사용했다 해서 그 안토니 가우디도 그 아르누보로 분류를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르누보의 그 특징은 크게 두 개라고 볼 수가 있다고 그랬죠. 곡선적인 형태와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산업 재료를 적극 사용을 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또 철과 유리의 제조 기술을 발달하면서 나무와 돌을 주로 이용하였던 이전 건축 방식에 변화가 일어났고, 변화가 일어났다는 게 뭐예요? 콘크리트라는 것이 있었지만 어때요? 철과 함께 사용을 하면서 좀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그랬죠. 그리고 새로운 재료의 사용에 걸맞는 디자인도 바뀌었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재료라 하면 새로운 재료가 이제 제가 앞서 말했던 철과 유리와 같은 어떤 산업 재료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전통 재료뿐만 아니라 산업 재료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했다. 하지만 반대로 그 미술 공예 운동에서는 전통적인 재료를 아직도 많이 사용을 했다. 예를 들면 대리석이나 돌, 그리고 나무, 아니면 이런 천이라던가 아니면 아니면 유리도 이제 수공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유리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통적인 재료들을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아르누보는 거기다가 어떤 산업 재료의 특징을 또 수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가들은 주로 유연하고 자유로운 곡선을 사용하며 식물을 도식화했다. 식물을 도식화했다는 얘기는 여기서 말하는 도식화는 하나의 양식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곡선을 이렇게 만들 때도 아무런 곡선을 이렇게 막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 규칙성이 있죠. 지금 보면 이 어때요? 조형 원리에 뭐가 느껴집니까? 대칭이 느껴지죠. 예? 대칭으로 작품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식물의 도식화라 하는 것은 그 식물이 대칭형으로 생기진 않았죠. 그쵸? 식물은 이게 그 곡선이나 이런 게 자유자재로 되어 있는데 그 자유자재로 되어 있는 도식화를 그 형태를 어떤 하나의 여기서 도식이라 하는 것은 이제 그림의 형태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의 공식화되어진 그림의 이미지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공식화되어진 어떤 그 곡선의 이미지를 반복을 시켜서 이런 작품을 제작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결과 과거 양식에서 벗어나 감각적인 유동적 미와 장식성이 강조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감각적이라는 것은 뭔가 이전에 그 딱딱했던 그런 작품들을 보면은 우리가 그걸 보면서 이거 작품 좀 딱딱하다라는 하나의 어떤 일관된 감정만 느낄 수 있다면 이 작품을 보면은 이게 약간 뼈 같다, 뼈의 형태 같다, 혹은 뭐 나무 같다, 혹은 뭐
바다에 있는 뭐 산호의 형태 같다, 혹은 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다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이런 파도의 모양 같다 하면서 다양한 감각의 유동적이라는 것은 이제 움직이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런 움직이는 미와 장식성이 강조되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주변에 어떤 이런 화려한 형태들, 우리가 봤을 때 뭔가 굉장히 뭐가 많이 달려 있죠. 형태가 복잡해 보이고 무언가 그런 형태를 이제 장식성이라고 해요. 자, 그런 게 큰 특징이다. 자, 그럼 다시 여기 와서 음, 뭐 이런 얘기는 좀 필요가 없고, 그래서 미술, 공예, 운동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곡선을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하였으며 대량 생산되어진 산업 재료들 또한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작품을 제작하였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도 뭘 하진 않았어요? 기계 생산을 적극 수용하지는 않았다.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단점이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뭘 했습니까? 식물의 형태를 도식화, 즉 하나의 곡선 형태의 규격화를 통해서 작품에 반영하였다. 여기서 식물의 형태를 규격화를 왜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응? 식물의 형태를 규격화를 왜 했을까요? 그냥 자유롭게 미술 공예 운동처럼 이렇게 만들었으면 됐는데 왜 얘네는 규격화를 했겠습니까? 응? 그래도 뭘 수용했다 그랬어요? 산업 재료들을 수용했다 그랬죠. 산업 재료들이라 함은 아까 앞서서 유리나 철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유리나 철들도 미술 공예 운동에서는 일부 수용을 하고 있었어요. 물론 철은 없었지만 그 도판에서는 유리는 사용을 했죠. 근데 그 유리는 어떻게 생산된 유리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이 아르누보에서는 대량 생산된 공장 체제에 의해서 대량 생산된 유리들이라고 했죠. 근데 그 대량 생산된 유리들을 있는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된다면 뭐라 그랬어요? 딱딱한 형태밖에 제작이 안 된다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 딱딱한 형태가 주는 어떤 우리의 미적인 기능이 좀 많이 떨어지니까 그 미적인 기능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그나마 그 도식화라는 걸 통해서 좀 곡선이나 이런 변화를 줘서 제품을 좀 더 이전보다는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규격화라는 것에는 그런 게 녹아 있는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 재료를 어, 수용하였기 때문에 이전에 수공의 작품과 같은 자유롭고 비규격화되어진 곡선들의 이미지보다는 하나의 틀을 제작하여 일정한 크기의 곡선 형태들을 사용해서 보다 장식적인 산업 재료를 제작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자, 여기서도 물론 이 교과서에서는 유동적인 미와 장식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식물의 이미지를 도식화해서 표현한다고 나와 있긴 한데요. 이 이후에 이제 아르데코라는 요 사조가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르데코도 보시면은 한 30년 뒤에 등장을 한 거예요. 그 아르누보 이후에. 근데 아르데코는 아르누보를 계승을 한 겁니다. 계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전에 이제 뭐 신자가 붙으면 좀 더 그 이전의 개념을 좀 더 강화시키고 뭔가 좀 더 세분화하고 그 규칙을 좀 더 심화했다고 얘기를 했죠. 아르데코에 와서는 이 이전에도 아르누보에서도 어떤 식물의 도식화를 이루긴 이뤘지만 좀 더 아예 이제 기가 생산품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그 곡선의 형태를 더욱 명확하게 그 규격화한 것이 바로 이 아르데코예요. 근데 이건 이제 그럼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고, 근데 이제 그건 일단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식물을 도식화하긴 도식화했지만 어떻다 그랬어요? 어떻게 도식화했다? 완벽하게 이제 기계 생산까지 들어가는 도식화의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좀 수공의 개념이 조금 반영이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아르누보는 기계 생산을 추구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 재료를 사용을 하였기 때문에 일부 이런 어떤 곡선적인 형태를 도식화해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큰 유리들 이런 걸 이제 수공으로 만들기는 좀 굉장히 어렵겠죠. 보시면 이렇게 다 한 부분이 곡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그 규격화를 이루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난간도 여기는 이제 쇠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돌들은 이미 깎아서 규격하고 뭐가 이게 의미가 없긴 한데 그냥 이게 통일성을 준 거죠. 너무 이제 혼란스러우면 안 되니까. 그럼에도 여기서 부분적으로 어떻게 보시면 어때요? 이 반으로 갈랐을 때 전체가 통일을 이루죠. 근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 형태가 완전히 똑같진 않습니다. 여기 달려있는 이 조각 형태랑 이 조각 형태랑 얘랑 이게 똑같진 않죠. 이런 데서 세세한 변화들을 줬습니다. 여기서 뭐 변화 통일을 또 느낄 수가 있고 뭐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네, 아무튼 아르두보의 특징 그렇다. 근데 여기서도 기계 생산을 적극 수용하진 않았기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나중에 이제 데코에 가서는 좀 더 기계 생산에 적극 수용된 어떤 장식적인 곡선 형태를 추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기계 생산을 적극 수용하지 않았다. 아, 그리고 이 두 가지 그 미술의 제일 중요한 특징을 하나 설명 안 드렸네요. 지금 생각이 났는데 아까 전에 뭘 디자인한다 그랬습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생필품의 수공예성을 복귀하여서 뭘 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어 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처음 설명을 할 때 뭐라 그랬어요? 대량 생산을 하다 보니까 우리 요 주변에서 사용했던 뭐 컵이라든지 그릇이라든지 이런 형태에 있어서 어떤 질적인 형태가 이전에 좀 질이 낮은 수공예 품보다도 훨씬 못한 수준의 어떤 굉장히 좀 많이 조악한 그런 형태의 일상생활용품이 대량으로 찍어내서 나오게 되었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대중들은 이런 수공예 제품들을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 게 값싸니까 그런 걸 그냥 쓰겠죠. 그러다 보면 대중들의 어떤 그 미적인 수준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이 사람은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량 생산을 거부를 하고 우리 모두 수공예로 돌아가서 수공예품들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들어서 이런 대중들이 사용하는 이런 그 어떤 물건들조차 아름다워져야 한다. 이전의 중세 시대처럼. 그래서 어떤 대중에게 우리 어떤 이런 미적인 감각을 좀 더 나누어 줘야 된다는 주장을 해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죠. 수공으로 만들었는데 모두가 사용을 한다. 이건 좀 힘듭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예가가 되고 공예가가 엄청나게 많지 않은 이상 좀 불가능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단점도 그래서 단점이 시대에 맞지 않는 퇴보를 보여줬고 도퇴인가요? 아닌데 이거 맞는데 도퇴. 네. 아무튼 쉬에게 그리고 여기다가 대중성을 추구하였으나 지나친 수공예로 인하여 가격이 합리적이지 못하여 대중화에는 실패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제 이때 당시에 미술 공예 운동은 굉장히 좀 각광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돈 많은 귀족들은 그 대량 생산된 작품들에 대한 어떤 그 질적인 수준이 굉장히 낮으니까 이걸 소비할 필요가 없죠. 응? 그들은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 윌리엄 모리스의 이 사람이 이제 마샬 포크너 상이라는 걸 이제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자기 작품을 이제 팝니다. 자기 수공예품들을 팔아요. 근데 거기에 가격이 굉장히 좀 플러스가 되어 있으니까 기계 생산품보다는 당연히 비싸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거기 들어가도 이걸 사느니 그냥 어차피 우리 쓰다가 버릴 건데 그냥 여기 가서 공장에서 나온 그런 생품을 사자 하면서 그런 데로 많이 갔고 귀족들은 이제 돈이 있으니까 미술 공예 운동을 했던 그 마샬 포크너 상해에 가서 그 수공예품들을 대량으로 삽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은 그거를 사용을 해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러고 있죠. 예를 들면 뭐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뭐 제가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돈이 있는 사람들은 뭐 예를 들면 가구를 하나 맞춰도 직접 그 짜맞추고 직접 다 수공으로 제작해주는 가구 회사에 가서 가구를 맞춘다던가 그러는데 이제 조금 단가를 좀 낮추려면 뭐 이런 MDF 합판이라던가 그런 걸로 제작된 뭐 이케아라든지 그런 대량 생산된 어떤 업체에 가서 우리가 요즘에도 사고 있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케아는 어떤 그 외적인 형태에 있어서는 좀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많이 찾고 있는 것이죠.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스파 브랜드들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브랜드 이름을 좀 얘기해서 좀 그런가요? 뭐, 상관없겠죠. 네,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이 대중성을 실패를 했다. 그럼 여기서도 또 기계 생산은 또 실패하고
또 대중성은 어떠니까? 대중화도 실패했다고 보시면 되죠. 이들이 이 산업재료나 어떤 일상용품들의 디자인을 한다는 것은 다 대중을 생각한다는 그 사고가 좀 깔려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왜 팝아트도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연예인의 이미지를 제가 차용해서 쓴다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는 안 했죠. 근데 어쨌든 팝아트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팝이 무슨 약자죠? 파퓰러의 약자잖아요. 우리 유명하고 뭔가 많이 알고 있는 유명해서 이제 대중들이 거의 다 알고 있는 어떤 이미지들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미술에 쓰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어떤 이런 이미지들도 다 미술이 될 수 있다라는 예술의 대중화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 어떤 일상생활용품을 뭔가 디자인했다, 일상생활용품을 디자인해서 그걸 통해서 어떤 미적인 감흥을 불러일으키려고 했다, 이런 그 사상의 그 기반에는 다 대중화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용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 사용하는 어떤 물건이고, 그럼 우리가 모두 사용한다는 그 의미에 있어서 예를 들면 컵은 우리가 모두 다 마셔야 되는 어떤 물건이잖아요. 그런 대중적인 물건이기 때문에 그 대중적인 물건을 어떤 아름답게 표현하려고 했다. 그것은 이제 다 예술의 대중화를 좀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밑에 보시는 산업재료도 어때요? 산업재료라는 것도 완전히 이제 대중성을 좀 기반에 둔 재료들이죠.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어떤 그릇을 사용을 할 때도 방자육이라고 하는 그 어떤 손으로 다 때려가지고 그 만드는 그 어떤 식기 재료가 있고, 그 외에도 이제 공중에서 그냥 사출 찍어내는 방식으로 만드는 어떤 철로 된 스테인리스로 된 그릇들이 있죠. 근데 그 그릇들의 어떤 차이가 나타나게 되죠. 수공으로 만든 것은 좀 더 소수의 인원들이 소비하게 되고, 대량으로 찍어낸 것은 대중들이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근데 이 산업재료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베이스가 대중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는 재료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뭔가 예술의 대중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이 밑에 다 깔려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사고들이 좀 발전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이미지 하나 보여줘도 이게 예술이 될 수 있다는 팝아트의 개념까지 이렇게 확대가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이 그저에는 다 어떤 이런 대중화가 어, 깔려 있다. 그럼 이제 또 이거를 보완하는 미술 사조가 또 나와야겠죠. 근데 그 이전에 책에 보시면 또 분리파라고 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세제션이라고도 하고 뭐 제체시온이라고 하는데, 제체시온은 이제 그냥 그 세제션이 뭐죠? 분리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말 그대로 분리파라는 것은 그때 주류 미술계와 우리는 분리가 되겠다. 그러니까 이전까지의 전통 미술과는 반대의 길을 걷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분리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크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모더니즘의 경향이라고 볼 수도 있고 낭만주의의 경향이라고 볼 수도 있죠. 하지만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관점으로 그것을 축소해 나가는 것이라고 보면은 이 분리파는 좀 거기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좀 약간 장식적인 미로 빠지게 돼요. 그런 한 면에서 어떤 전통 미술을 완전히 부정을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포스트 모던적이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기상 그 두 가지의 개념에는 부합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분리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디에서 분리를 했다? 전통 미술과 우리를 분리를 하겠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거예요. 뭐 다른 거에서 분리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19세기 말 주류 미술계에 반대하여, 주류 미술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미술 작품을 그릴 때도 뭐라 그랬어요? 제한적으로 굉장히 똑같이 그리고, 그리고 또 의미 있는 교훈적인 주제를 전달할 수 있는 어떤 작품을 만든다던가, 혹은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이거는 시각적으로 굉장히 좀 사실적이어서 우리가 이 사실적인 어떤 그 트롱프레오라고 하는, 트롱프레오는 이제 환영을 얘기를 하는데 어떤 환영과 같은 그런 어떤 이미지에 우리가 빠져들게 되는 그런 미술이 주류를 이뤘는데, 그런 미술에 반대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재현적인 형태에서 거부를 하겠죠. 그럼 비재현적이고 어떻습니까? 평면적인 그림을 추구를 하겠죠. 입체적인 있고 공간감이 느껴지는 그림들도 거부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클림트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의 그림, 여러분들도 이 작품을 아실 거예요. 그 외에도 이제 뭐 키스라는 작품이 있는데 여기에는 없습니다. 어쨌든 요 비슷한 황금 금박을 이제 그림에 이 사람은 적극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굉장히 좀 편명적이고 장식적이라는 얘기가 그림에서 입체감이 느껴지지 않고 어떤 이런 패턴들이 느껴지기 때문에 굉장히 장식적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제한적인 요소는 가지고 있죠. 어떤 인간의 얼굴 모습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손의 형태들, 이건 조금 더 많이 극적으로 단순화된 형태인데요. 이거 외에도 좀 사람은 좀 사람답게 좀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다만 이제 이 배경을 아예 생략을 하고 이런 어떤 패턴들을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굉장히 장식적으로 화려하게 작품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전에 어떤 작품에
작품의 공간감이나 어떤 대상의 재현성 이런 걸 다 벗어난 그림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통 미술과는 거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도 이런 어떤 곡선적인 형태를 취했기 때문에 이 분리파도 크게 아르누보의 결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르누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르누보가 이제 뭐 그림에서 좀 이루어진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술가 그룹으로 클림트, 슐레, 코코슈카 등의 오스트리아 작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보시는 이제 클림트는 굉장히 장식적인데 에곤 슐레라던가 코코슈카 같은 경우는 좀 이런 장식적인 그림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조금 우리가 봤을 때 약간 뭉크 같은 좀 표현적인 경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판을 잠깐 보여드릴까요?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벌써 뭐 설명을 별로 안 드렸는데 40분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거는 안 받아놨나? 음, 제가 안 받아놓은 모양입니다. 그냥 검색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에곤 슐레. 예, 뭐 이런 작품들을 그렸어요. 보시면 어때요? 이전의 전통적인 미술과는 확실히 분리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다? 분리파다. 이 사람은 좀 그 성적인 좀 문제가 좀 있어서 나중에 좀 재판도 받고 그렇습니다. 나이 어린 그 여자를 이제 모델로 써서 그림을 그렸다고 해서 부절세에도 오르고 법원에도 좀 쓴 사람이에요. 보시면 재현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배경이 다 생략되어 있는 굉장히 평면적인 형태고 이거는 이 사람 작품인가? 그런데 네, 이런 식의 어떤 비재현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전통 미술과 어떤 우리의 새로운 이런 좀 급진적인 미술을 이제 좀 분리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전통과 단절을 뜻하는 거야 하면서 분리파라는 의미로 활동을 하게 된 작가 중에 한 명입니다. 코코시카도 뭐 에곤 실레랑 좀 비슷한 작품을 했어요. 좀 다르게 이 사람은 유화를 좀 더 거칠게 사용한 경향이 있는데 나중에 그건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없어서. 그래서 독일 공장 연맹까지는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과거의 전통에서 분리되어 자유로운 표현을 목표로 했다. 그리고 예술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종합 예술을 추구하였다. 뭐 이 말은 어, 이런 포스터라든지 이런 이미지에서도 이런 곡선적인 어떤 장식적인 이미지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냥 예술을 생활도 꾸려서 했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어? 대중들에게 좀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표현을 하고 싶어 했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초기에는 아르누보 양식을 따랐으나 준사 직전적인 형태를 많이 이용하였다. 이건 이제 예술과 생활의 조화를 이룬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크게는 뭐 맥킨토시 의자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뭐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좀 직선으로 생겨가지고 이렇게 길다란 형태인데 나무로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그런 의자가 있어요. 그런 형태를 이제 나중에 추구하게 됩니다. 직선적인 형태야. 곡선에서 떨어져서 이 책에서는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직선적인 형태를 추구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런 아르누보를 계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분리해서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크게 다른 책들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같은 경향으로 봅니다. 같은 경향 중에서 좀 이렇게 다르게 나간 양식으로 봐요. 그래서 프랑스 양식에서는 뭐 기마르 양식이라든지 뭐 유겐트 스타일이라고 하면서 그 독일에서는 유겐트 스틸로 불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르누보라는 이 명칭이 굉장히 좀 다양하게 불립니다. 분리파나 제체시온이나 어떤 세제전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요. 자, 그럼 이제 독일 공장 연맹으로 들어가시면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아르누보도 기계 생산을 적극 수용하지 않았고 또 대중화도 실패했다라고 봤죠. 근데 이제 독일 공작 연맹 도이치 워크밴드라는 그래서 밴드는 뭐 유대 혹은 이제 연맹을 뜻해요. 연맹을 뜻합니다. 그래서 독일 공작연맹 그래서 뭔가를 만드는 연맹이죠. 제품을 생산하는 동맹 체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품을 생산하는 하나의 뭐 생산하는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맹이라는 것은 여기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추구를 했냐? 기계 생산을 적극 수용했습니다. 이게 굉장하고 획기적인 좀 사고 방식이에요. 그래서
기계 생산을 우리가 생산을 할 때, 기계로 뭔가를 찍어낼 때 짝을 내야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최소한의 규격화를 통해서 어떤 형태의 틀을 만들어 놓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떤 미적인 기준에도 부합하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보시면 규격화된 이 주전자가 있어요. 보시면 자, 형태, 소재, 크기, 기능에 따라 30여 종의 제품을 디자인하였으며 표준화된 시스템에 의해 생산이 가능하도록 디자인 지시서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죠. 자, 보시면 예를 들면 여기 보이는 이 마른 먹골과 어떤 사각형의 형태로 되어 있는 이 주전자의 이 몸통 틀, 이 틀 기준으로 하나 만들고요. 이 위에 있는 이 손잡이 있죠. 이 손잡이도 하나 만듭니다. 응? 그리고 이 주전자 주둥이 부분도 하나 만들고요. 이 꼭지 부분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색깔도 계속 다르게 하고요. 그래서 이 하나의 틀을 30가지를 만듭니다. 30가지, 30가지. 그러면은 이 30가지를 이제 조합을 해서 더 많은 경우의 수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디자인이 생산이 되겠죠. 다양한 디자인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이 하나의 주전자 시리즈를 여러 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을 하지만 어떤 심미적인 이런 기능도 추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생산성에도 좀 미치게 된 공장 생산을 하게 되면서 이런 걸 좀 대량으로 찍어내기도 해요. 찍어내요, 실제로.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전보다는 이용할 수가 있었죠. 이전에는 다 수공에 부합하는 어떤 작품들만 했었다면 이 사람에 와서는 뭘 했습니까? 수공에 플러스 뭘 했다고요? 이런 규격화를 통해서 대량 생산을 적극 이용을 했다. 그렇다 보니까 어때요? 그래도 이전보다는 대중화에는 성공하지만 그럼에도 아직도 값이 비쌌다. 예를 들면은 오늘날 휘슬러 또 쓰면 그런가? 그러니까 독일제 식기용품들은 지금도 중국산에 비하여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대량 생산에 성공을 하고 많이 만들어내긴 했지만 아직도 비쌌기 때문에 많이들이 다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중화에는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대중화에는 결국 실패.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공장 생산 체제의 기틀을 잡은 것이 바로 독일 공작 연맹입니다. 그래서 대중화에는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 이전까지 아르누보라든가 미술공예운동이 거부했었던 어떤 기계 생산을 적극 수용을 해서 대량 생산의 어떤 기틀을 만들어낸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규격화를 이렇게 했지만 이 규격한 것도 좀 지금의 디자인에 비하면 굉장히 좀 복잡하고 장식적이죠. 이런 어떤 점점이의 형태라던가 이런 게 아직도 그 미적인 기능에 좀 많이 치중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더 비쌀 수밖에 없었다 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뭐 유리산업체와 협력하여 설계한 건축물 이것도 보시면 대량 생산을 해서 규격화를 좀 이루어서 만들긴 했지만 이 돔 형태를 모든 건축에 적용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생산성이 좀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얘도 가격이 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을 뭐 수백 수천 개를 지으면 모르겠는데 이걸 그렇게 많이 짓는 건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건물에 적용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예 이 규격화라는 것을 완전히 단순하게 만든 그 규격화가 등장하게 되면서 국제주의 건축 양식이라는 게 나중에 또 대두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모더니즘의 출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전에 배웠던 것들이 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다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다 학습을 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보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실용성과 개성, 독일 공장연맹이 1913년 총회에서 뭐 논쟁이 일었다. 규격화, 실용성을 중시한 부테지우스와 예술적 영감, 개성을 중시한 반데벨데가 대립한 것이다. 이 논쟁에는 현대 디자인의 근본적 고민을 드러난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된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부테지우스라는 이 사람이 이제 독일 공장 연맹을 처음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헤르만 부테지우스라고. 근데 이 사람이 이걸 이제 주장을 하면서 자기는 이제 이전까지 대량 생산을 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기계 생산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다 보면은 우리가 좀 생산을 좀 실용적으로 해야 된다. 라는 주장을 굉장히 좀
열심히 설파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반데벨드라는 작가는 뭐냐면, 아니 그렇게 대량 생산에만 치중을 할 거면 우리가 이전에 미술 공예 운동이 발발하게 된 계기가 뭐였냐? 지나친 생산성에만 치중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어떤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이런 심미적인 기능이 굉장히 좀 퇴보를 하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일상의 어떤 그 미적인 기분을 미적인 어떤 생활을 좀 더 보편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어떤 미술 공예 운동에 다시 반하는 개념 아니냐 하면서 이제 반데벨드랑 이제 논쟁을 일으켰던 것이에요. 결국에 이제 독일 공장연맹은 그 절충점을 좀 찾아가지고 축구를 한 건데 결국에 이제 대중화는 좀 실패를 한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음, 어, 실업가도 참여했다는 것은 이전에는 이제 공예가들 위주로 제작이 됐다면 이제 뭐라 그랬어요? 본격적으로 기계 생산을 적극 수용하게 되면서 상공업에 종사하는, 그러니까 공장에서 일하는 어떤 실업가들도 지금 이 작업에 참여를 하면서 이게 현실적으로 대량 생산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가름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지금 등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어떤 그 프로젝트를 할 때 예를 들면은 뭐 건물에 있는 그런 조각물을 세운다. 그 조각물을 세울 때 이제 보통 이제 작가가 그 디자인을 하죠. 외부를 디자인하고 이제 외주를 맡길 업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대량 엄청나게 거대한 크기로 작품을 제작해주는 어떤 그 업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업체랑 이제 컨택을 해서 둘이 이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업체가 이거는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 곡선적인 형태에 있어서 그거 이제 뭐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 기술적으로 좀 불가능한 부분들을 이제 보완을 하면서 실업가랑 컨택을 해서 결국에 이제 최종 산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때부터 이거를 시작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굉장히 좀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수공과 장식을 중시했던 과거의 디자인 운동과는 달리 기계로 생산을 하면서도 제품의 질을 높이려고 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의입니다. 이건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테지우스는 제품의 규격화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 했고, 결과적으로 할미적으로 장식성이 좀 없는 단순한 디자인이 탄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장식적이라 그랬죠. 그래서 독일 연맹이 기하학적이고 기능적인 형태의 표현은 바우하우스 창설에 기여해 독일 근대 디자인의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 근데 이 말은 말 그대로 이제 어떤 이 규격화를 해서 이 제품을 30가지 어떤 종류로 추출해가지고 생산을 해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규격화를 해서 기계 생산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실용성을 가지면서도 굉장히 좀 기능적이고 심미적인 형태를 만들어내는 그 사고의 근간이 됐던 게 이제 독일 공장 혁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바우하우스라는 그 가장 근대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그 디자인 사조인데요. 요, 요 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된데 가장 큰 기여를 했다. 위에 보시면 실업가도 참여를 하면서, 여기서 실업가는 이제 직업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실제 이제 건축업이나 뭐 이런 그 공장업에서 일하는 사람을 참여시켰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이제 데스틸이랑 바우하우스랑 이제 아르데코까지 해서 디자인은 이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거 끝내고 이제 과제가 있으니까 요거를 그러면 해결하는 걸로 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이제 좀 질문 올려주세요.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 했어요? 가장 큰 차이를 이제 기억을 하시고, 더 얘기하기에는 좀 길어지니까.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제 있으니까 과제 좀 자료실에서 확인해서 과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래요. 자, 고생하셨습니다.